(16화) 줄거리. 송고는 강동에서 세력을 키우고 유표는 현덕에게 형주를 맡으라 청하고 숨진다. 조조는 신야의 현덕을 노리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공명의 화공책으로 조조군이 흘린 피는 냇물이 되어 흐를 정도였다. 이 패배에 노한 조조는 50만 대군을 일으키고 번성으로 피할지언정 형주를 빼앗을 수 없었던 유비는 번성으로 피하고 공명의 번성 전투 계책으로 조조군은 또다시 불구덩이와 물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나 다시 대군을 몰고 번성으로 몰려오는 조조군으로 인해 현덕은 번성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양양성으로 향하나 채모 무리가 지키는 양양성은 유비와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유비 일행은 강릉을 향해 떠난다. 한편 채모는 조조에게 붙어 수군 도독이 되고 유표에 찾아 유종은 항복하지만 뒷날 후한을 없애기 위해 조조는 유종과 채부인을 죽여버린다. 제30장 당양 장판파 전투. 한편 현덕은 10만이 넘는 백성들과 3천여 군마를 이끌고 한 번 쉬고 또 쉬어가면서 조금씩 강릉에 가까워지며 강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조자룡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장비는 뒤에서 적을 경계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운장이 강화로 떠난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번거롭겠지만 군사가 직접 한번 다녀오십시오. 유기는 지난날 공이 가르쳐준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있으니 이제 공이 직접 가서 만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오. 제갈량은 승낙하고 즉시 유봉과 함께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을 청하러 강화로 앞서갔다. 그날 현덕은 출발할 때부터 간홍, 미충, 미방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때마침 갑자기 한바탕 사납고 모진 바람이 몰아치더니 바로 말 앞에서 한 바퀴 휘돌면서 흙먼지를 하늘 높이 솟구쳐 올리고 붉은 해마저 가려서 어둡게 되었다. 현덕이 놀라 말했다. 이것은 무슨 징조냐? 간홍은 음양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어서 소매 속에서 한번 점을 쳐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이것은 아주 흉한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오늘 밤에 흉조가 있을 것이니 주공께서는 어서 빨리 백성을 버리시고 달아나셔야 합니다. 현덕이 말한다. 백성들이 신야에서 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내 어찌 차마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간홍이 말했다. 주공께서 만약 백성과 차마 헤어지지 못하여 버릴 수 없다 하시면 화는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현덕이 물었다. 저 앞은 어디냐? 측근이 옆에서 말했다. 저 앞은 당양현이고 산이 있는데 경산이라 합니다. 현덕은 즉시 영을 내렸다. 저 산으로 가서 주둔하라. 때는 늦은 가을이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때라 싸늘한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황혼이 가까워지자 백성들과 군사들의 우는 소리가 온 들판에 메아리 쳤다. 시간이 사경에 이르렀을 때 서북 쪽에서 함성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덕은 크게 놀랐다. 황급히 말에 올라 본부 정예병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드는 적을 맞았으나 조조의 군사들은 거세게 덮쳐들어 그 위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현덕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해 싸웠으나 위험하고 급박한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행히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적진을 해치고 한 줄기 혈로를 뚫고 현덕을 구조하여 동쪽을 향해 달아나는데 문빙이 앞장서 길을 막았다. 현덕이 꾸짖었다. 주인을 배반한 역적놈아, 아직도 무슨 낯짝이 있어 내 앞에 나타났느냐. 문빙은 얼굴에 부끄럽고 창피한 기색이 가득하여 군사를 이끌고 스스로 동북쪽으로 가버렸다. 장비는 현덕을 보호하면서 싸우다 달아나고 또 싸우다 달아나기를 거듭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달아나다 보니 적들의 함성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현덕은 그제야 비로소 말을 멈추고 한숨 돌리고 수하를 돌아보니 따라오는 사람은 겨우 100여 기 뿐이다. 백성들과 가족은 물론 미충, 미방, 간홍, 조운 등 1천여 명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종적마저 알 수 없다.
현덕이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10만이 넘는 생령들이 모두 차마 나와 헤어지지 못해 따르다가 이런 큰 난리를 만났구나. 여러 장수들과 가족들까지도 모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비록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현덕이 너무나 슬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미방이 얼굴에 화살을 몇 개나 맞은 채로 비틀거리며 와서 말했다. 조자룡이 배반하고 조조에게로 갔습니다. 현덕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자룡은 나와 오래 사귄 친구인데 어찌 배반했겠느냐. 장비가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기세는 다 꺾이고 싸울 힘조차 없게 되자 어쩌면 우리를 배반하고 부귀를 얻으려고 조조에게 가서 항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덕이 말한다. 자룡은 환란을 겪을 때부터 나를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철석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니 부귀의 마음이 동요될 사람이 아니다. 미방이 말했다. 그가 서북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비가 말했다.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가서 만약 만나는 날에는 그 즉시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오해해서 의심하지 말라. 어찌 너의 둘째 형이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벤 일을 보지 못했느냐. 자룡이 이렇게 간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자룡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비가 그 소리를 듣고 어찌 마음속으로 수긍했겠는가. 2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장판교에 이르러 장판교 동쪽 일대에 숲이 우거진 것을 보고 장비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하고 따라온 20여 명의 기병에게 모두들 나뭇가지를 베어서 말꼬리에 매달고 숲풀 속에서 왔다 갔다 말을 달리면서 흙먼지를 솟구치게 하여 복병이 있는 것처럼 적의 눈을 속이라고 했다. 장비는 몸소 다리 위에 말을 멈춰 세우고 장팔사모를 비껴든 채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자룡은 새벽 4경쯤부터 조조군과 싸움이 붙어 쳐들어오는 적을 이리 오고 저리 가면서 치고받으며 날이 밝을 때까지 싸웠다. 그러다가 현덕을 찾아보니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덕의 가족마저 잃어버렸다. 조자룡은 무언가 혼자 생각했다. 주공께서 간부인 미부인 두 분과 작은 주인 아두를 함께 내게 부탁하셨는데 오늘 군중에서 싸움을 하는 중에 흩어져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주인을 뵙는단 말인가. 차라리 적을 찾아가 생사를 걸고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 낫겠다. 아무튼 두 마님과 작은 주인의 행방을 찾으리라. 조자룡이 좌우를 돌아보니 따르는 수하는 오직 30-40명의 기병뿐이었다. 조자룡은 말을 박차고 나가 혼란한 싸움터로 뛰어들어 찾아다녔다. 현덕을 따라 피란을 떠나온 두 고을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 창에 찔려 죽은 사람, 어린 아들 딸을 버려둔 채 달아나는 사람 등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조자룡이 백성들 사이를 달릴 때 마침 풀숲 속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 바로 간웅이었다. 조자룡이 급히 물었다. 두 분 마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간웅이 말했다. 두 마님께서는 수레를 버리고 아들을 안고 달아나셨습니다. 내가 말을 달려 뒤쫓아갔는데 산비탈을 돌아가다가 한 적장이 내지르는 창에 찔려 말에서 거꾸러져 떨어진 이후에 말은 빼앗겨 끌려갔고 나는 싸울 수도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조자룡은 부하가 타는 말을 한 필 빌려 간웅을 태우고 또 2명의 군졸에게 간웅을 도와 보호하며 먼저 가서 주인에게 아뢰어 주시오. 나는 죽어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에 묻히든 어쨌든 마님을 찾고 작은 주인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찾고 또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오. 조우는 말을 마치자 말을 박차고 장판파를 향해 달려갔다.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조장군, 어디로 가시오? 조자룡이 말고삐를 당겨 세우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답했다. 저는 유사군 마카에서 수레를 호송하는 군사입니다. 화살을 맞고 쓰러져 여기에 있습니다. 조자룡은 즉시 두 부인의 소식을 물었다. 군사가 말했다. 조금 전 간부인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한 패거리의 백성 부녀자를 따라 남쪽으로 뒤쫓아 가셨습니다.
조자룡은 이 말을 듣자 화살 맞은 군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급히 말을 놓아 남쪽을 향해 뒤따라 쫓아갔다. 한 패거리의 남녀 백성 수백 명이 서로 이끌면서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조자룡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간부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뒤쪽에서 조자룡을 바라보고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조자룡이 말에서 내려 창을 땅에 꽂아 세워놓고 울면서 말했다. 만인가 흩어진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미부인과 작은 주인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부인이 말했다. 나는 미부인과 함께 쫓기다가 거장을 버리고 백성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 걷고 있는데 또 뜻밖의 한 무리의 군마가 들이닥치면서 기습하는 바람에 헤어져 미부인과 아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백성들이 고함을 쳐댔다. 또다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자룡은 창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바라보니 눈앞 마리에 한 사람이 꽁꽁 묶여 앉아 있는데 바로 미축이었다. 그 뒤에 한 장수는 손에 큰 칼을 들고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바로 조인의 부하장수 순우도가 미축을 붙잡아서 마침 조조에게 바치려고 앞송해 가는 길이었다. 조자룡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창을 들고 말을 달려 곧바로 순우도에게 덤벼들었다. 순우도는 당해내지 못하고 조자룡의 칼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조자룡은 앞으로 나아가 미축을 고하고 말 2마리를 빼앗아 간부인을 말에 태우고 대로를 싸워 뚫어가며 곧장 장판파까지 도달했다. 장비는 다리 위에서 장팔사모를 비껴든 채 말을 세우고 서 있었다. 장비가 소리쳤다. 자룡아, 너 어찌 우리 형님을 배반했느냐? 조은이 말했다. 나는 만인가 작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 찾느라 이렇게 뒤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배반했다고 말하시오. 장비가 말했다. 만일 간웅이 먼저 와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너를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조자룡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어디 계시오? 장비가 말했다. 저 앞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 조자룡이 미축에게 말했다. 그대는 간부인을 보위하여 먼저 가시오. 나는 다시 가서 미부인과 작은 주인을 찾으러 가겠소. 말을 마치자 몇 길을 거느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한참 싸움터로 달려가던 때마침 한 장수가 손에 철창을 들고 등에는 한 자루의 칼을 쥐고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말을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조자룡은 그가 누군지 말을 걸지도 않고 곧바로 그 장수에게 덤벼들었다. 말이 한번 스쳐 지나며 겨뤘을 뿐인데 그 장수는 조은의 단창에 찔려 말 아래로 굴러 넘어졌다. 따르던 수십 명의 기병들은 모두 도망쳤다. 원래 이 장수는 바로 조조의 칼을 쥐고 옆에서 붙어 따르는 장수 하은이었다. 조조는 보검 2자루를 갖고 있었는데 한 자루의 이름은 의천이고 또 한 자루의 이름은 홍청이었다. 의천검은 자신이 차고 다녔고 청홍검은 하우은에게 차고 있으라 했던 것인데 이 청홍검은 새똥이도 마치 진흙처럼 벨 수 있어 그 예리하기가 비할 데 없는 칼이었다. 당시 하우은은 자신의 용기와 힘에 자부심을 갖고 조조가 맡긴 칼을 등에 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싸움터를 돌며 오직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데만 정신을 팔다가 뜻밖의 조자룡을 만나 조자룡의 단창에 찔려 죽고 그 보검을 빼앗긴 것이다. 조자룡은 칼자루에 금으로 새겨놓은 청홍 2글자를 보고 즉시 보검이라는 것을 알았다. 조자룡은 이 칼을 허리에 꽂고 창을 들고 다시 2중 3중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다. 몸을 돌려 돌아보니 뒤따르던 부하의 기마가 이미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외롭게 떨어져 남아 있었다. 그러나 조자룡은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았다. 다만 여기저기 사방을 오고 가며 찾고 있었다. 백성들을 만나기만 하면 즉시 미부인의 소식을 물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부인은 아기를 안은 채 왼쪽 넓적다리를 창에 찔려 걷지도 못하고 저 앞에 있는 무너진 담장 안에 앉아 있습니다. 조자룡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미부인을 찾아갔다. 가보니 인가 한 채가 있는데 화재를 당하여 집은 불타고 흙담은 허물어져 있었다. 미부인이 담장 아래 말라붙은 우물가에 아두를 안고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조자룡은 급히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미부인이 말했다. 첩이 장군을 뵙다니 아두가 목숨을 건지려나 봅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가엾다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반평생을 정신없이 떠도느라 오직 이 한 점의 혈육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면 첩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조자룡이 말했다. 부인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빨리 말에 오르십시오. 저는 걸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싸워 부인을 보호하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미부인이 말한다. 아니 됩니다. 장군께서 어떻게 말을 타지 않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오로지 장군의 보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첩은 이미 중상을 입었으니 죽은들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장군은 어서 빨리 이 아이를 안고 앞서 가십시오. 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자룡이 말했다. 함성 소리 가까워지고 추격병들이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제발 부인께서는 어서 빨리 말에 오르십시오. 미부인이 말한다. 나는 정말로 가기 어렵습니다. 둘 다 잘못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두를 조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아이의 목숨은 오로지 장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은은 3번, 4번, 5번 부인에게 계속 말에 오르라고 청했다. 그러나 부인은 말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사방에서 또다시 함성이 일어났다. 조자룡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다가 만일 추격병이 들이닥치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미부인은 그리하여 아두를 땅에 내려놓고 몸을 돌리더니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조자룡은 미부인의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조조의 군사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걱정스러워 즉시 흙담장을 밀어 넘어뜨려 마른 우물을 덮어 감추었다. 시신을 덮어 숨긴 다음 갑옷 가슴에 덧붙이는 쇠붙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두를 가슴에 품어 안고 창을 움켜잡고 말에 올랐다. 벌써 적장 한 명이 한 무리의 보군을 이끌고 다가왔다. 바로 조흥의 부하 장수 안명이었다. 그는 삼청 양인도를 손에 쥐고 조자룡에게 도전해왔다. 그러나 삼합도 겨루지 못하고 조자룡의 창에 찔려 거꾸러지고 조자룡은 그 휘하 군사들을 공격해서 쫓아버리고 길을 열며 달려나아갔다.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마침 앞쪽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한 대장의 깃발에는 분명하게 하간 장압이라 쓰여 있었다. 조자룡은 다시 누군지 묻고 대답할 필요도 없이 창을 들고 곧바로 덤벼들어 10여 합을 싸웠으나 조은은 감히 싸움에 매달릴 형편이 아니어서 길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뒤에서 장압이 추격해왔다. 조자룡은 말에 채찍질을 해대고 달려나가다가 뜻밖의 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말과 사람이 잇따라 흙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 장압이 창을 들고 와 찌르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붉은 광채가 흙구덩이 속에서 치솟아 오르며 말이 공중으로 단숨에 뛰어올라 흙구덩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압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러났다. 조자룡은 말을 놓아 바로 달아났다.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장수가 부르짖었다. 조은은 멈춰라. 앞에서도 또 2명의 장수가 2가지 종류의 무기를 갖고 길을 막았다. 뒤에서 쫓아오는 장수는 마영과 장이었고 앞에서 길을 막는 자는 초촉과 장남으로 모두 다 원소의 수하에 있던 항장이었다. 조자룡이 4명의 장수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조자룡은 청원곰을 뽑아들고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손을 들어 칼을 휘둘러 칠 때마다 칼꽃은 갑옷을 뚫고 들어가 피가 샘물처럼 흘렀다. 조자룡은 수많은 군사와 장수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곧바로 겹겹이 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한편 조조는 경산 정상에서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장수를 보니 그 장수가 가는 곳마다 그 위세를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조조가 급히 좌우에게 물었다. 저 장수는 누구냐? 조흥이 급히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산을 내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군중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는 성명을 남겨라. 조은이 응답했다. 내가 바로 상산 조자룡이다. 조응이 득달같이 달려와 보고하니 조조가 말했다. 정말 범같은 장수로구나. 내 꼭 사로잡으리라.
조조는 즉시 각처로 긴급 전령을 보내 통지했다. 만약 조은이 도착하면 냉전을 쏘지 말고 산채로 잡기만 하라. 이 때문에 조자룡은 이 어려운 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는 또한 아두의 복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한바탕의 싸움에서 조자룡은 후주를 품속에 품고 곧바로 겹겹이 달려드는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면서 큰 깃발 2개를 베어 쓰러뜨리고 자루가 긴 창 3개를 빼앗았으며 앞에서는 창으로 찌르고 등 뒤로는 칼로 베어서 죽인 조조군용의 이름난 장수가 50여 명이나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말했다. 피에 물든 점포는 갑옷을 뚫고 속까지 시펄겋구나. 당양에서 어느 누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으리. 고래로 위태로운 주인을 살리려 혼자 싸운 사람은 오로지 상산 조자룡뿐이라네. 조자룡이 아두를 품고 한창 달아나는데 산언덕 아래에서 또다시 2갈래로 달려드는 군사들과 맞닥뜨렸다. 바로 하우돈의 부하장수 종진과 종신 형제 2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큰 도끼를 쓰고 한 사람은 화극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조은은 어서 빨리 말에서 내려와 오라를 받아라. 종진과 종신 2사람은 조은의 앞길을 막고 죽이려 덤벼들었다. 조은은 창을 들고 즉시 찌를 준비를 했다. 종진이 선두를 맞고 나와 큰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2사람이 탄 말이 서로 스치며 싸웠으나 삼합을 겨루지도 않아 조자룡은 창으로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길을 헤치고 달아났다. 그러자 그 뒤를 종극이 화극을 들고 쫓아왔다. 조자룡의 말꼬리에 바짝 추격해와 그의 갈라진 창끝이 조자룡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조자룡은 갑자기 말머리를 획 돌렸다. 바로 2사람의 가슴이 서로 부딪힐 것 같은 순간 조자룡은 창을 잡은 왼손으로 다가드는 화극을 막고 오른손으로 청홍보금을 뽑아 내리쳤다. 투구와 함께 머리가 반쯤 베어져 종신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나머지 군사들은 흩어져 도망갔다. 조자룡이 종진과 종신으로부터 탈출하여 장판교를 향해 달리는데 등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함성 소리가 들렸다. 문빙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조자룡은 장판교 근처까지 다다르자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 같았다. 장비가 장발사모 꼿꼿이 세워들고 다리 위에 말을 세운 채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자룡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익덕, 나를 좀 도와주시오. 장비가 말했다. 자룡은 빨리 지나가라. 추격병은 내가 맡겠다. 조자룡이 말을 달려 장판교를 건너 한 20리쯤 갔을 때 현덕이 여러 사람들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자룡은 현덕 앞으로 다가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현덕 또한 조자룡을 잡고 울었다. 조자룡이 거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저의 죄는 10,000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미부인께서는 중상을 입으시고 말을 타시라 해도 듣지 않으시고 우물 속으로 몸을 던져 자진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토담을 밀어 숨겨놓고 공자를 가슴속에 품어안고 겹겹이 둘러친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데 주공의 홍복에 힘입어 다행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공자께서 아직도 가슴속에서 큰 소리로 울고 계셨는데 지금 잠깐 움직이는 기척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보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동요맨 갑옷끈을 풀어보았다. 알고 보니 아두는 깊은 잠이 들어 깨지 않은 것이었다. 조자룡이 기뻐서 말했다. 다행히 공자께서는 무탈하십니다. 조자룡은 2손으로 아두를 현덕에게 넘겨주었다. 현덕은 아들을 받아들고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다가 땅에 내던지며 말했다. 이 어린 내놈 때문에 나의 장수 하나를 거의 잃을 뻔했다. 조자룡은 급히 떨어진 땅바닥으로 가 아두를 안고 일으키고 울면서 절을 하며 말했다. 제가 비록 강간애를 땅에 쏟아 범벅이 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말했다. 조조의 군중을 비호처럼 벗어나니 조은의 품속에서 작은 용이 잠자네. 충신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자 일부러 안고 있던 아들을 말 앞으로 던졌네. 한편 문빙이 군사를 이끌고 조자룡을 뒤쫓아와 장판교에 다다랐다.
와서 보니 다만 장비가 호랑이 수염을 축혀 세우고 고리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손에는 사물을 움켜잡고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또한 동쪽 숲을 뒤에서 흙먼지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보여 복병이 있지 않을까 의심되어 문빙은 즉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감히 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조인, 이전, 하우돈, 하우연, 악진, 장요, 장압, 허저 등이 모두 도착했다. 이들은 장비가 성난 눈으로 창을 비껴들고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제갈공명의 계책이 아닐까 염려하여 장비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일단 선두를 멈춰 세우고 장판교 서쪽에 일자로 버려놓고 사람을 급히 조조에게 보내서 보고했다. 조조는 보고를 받자 급히 말에 올라 무리를 따라 나섰다. 장비는 동그란 고리 눈으로 멀리 후군에서 푸른 상기를 쓰고 모월 전기를 휘날리며 오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보고서 조조가 의심이 나서 직접 보려고 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장비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고함쳤다. 내가 바로 장익덕이다. 어느 누가 감히 나와 생사를 걸고 한판 싸워보겠느냐. 장비의 고함 소리는 마치 천둥치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다리를 덜덜 떨었다. 조개는 급히 산계를 거두라고 명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이전에 운장에게 들으니 익덕은 백만 적군 속에서도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 그 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고 했었다.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또 고함쳤다. 연인 장익덕이 여기 있다. 누가 감히 목숨을 내걸고 덤비겠느냐. 조조는 장비의 이런 기계를 보고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들었다. 장비는 조조의 후군에서 전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장팔 3호 빼어들고 또다시 고함쳤다. 싸울 듯 말 듯하고 물러날 듯 말 듯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장비의 고함 소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조조 옆에 있던 하우걸이 간담이 산산이 으스러지듯 놀라 말 아래로 떨어져 거꾸로 처박혔다. 조조도 곧바로 말을 돌려 달아났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와 장수들이 일제히 서쪽을 향하여 달아났다. 풋내기 어린아이가 어찌 벼락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병들어 앓는 나무꾼이 어찌 호랑이 포효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일시에 창을 버리고 투구를 떨어뜨린 사람은 그 수를 셀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마치 썰물이 빠지듯이 우르르 밀려갔고 말은 마치 산사태를 만난 것처럼 서로가 밟고 밟혔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말했다. 장판교 머리에 살기가 피어나니 창 들고 말에 올라 고리눈을 부릅뜬다. 마치 벼락치는 듯한 고함 소리로 혼자서 조조의 백만군을 물리쳤네. 한편 조조는 장비의 위세에 겁이 나서 황급히 서쪽을 향해 말을 몰고 달아났다. 관과 비녀가 모두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 머리도 풀어지고 헤쳐져 산발이 된 채로 정신없이 달아났다. 장여와 허저가 뒤따라와서 말고삐를 잡아당겨 겨우 말을 멈춰 세웠지만 조조는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장여가 말했다. 승상, 놀라실 것 없습니다. 기껏 장비 한 사람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급히 서둘러 군사를 돌려 쳐들어가면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조조는 안색이 점차 안정되었다. 그래서 장여와 허조에게 명령을 내려 다시 장판교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한편 장비는 조조의 군사가 한꺼번에 우르르 밀려 물러가는 것을 보았지만 감히 추격하지 못하고 급히 원래 데리고 온 20여기를 불러들여 말꼬리에 묶은 나뭇가지를 떼어버리고 문득 교량을 끊어버리라 명했다. 그런 다음 말을 돌려 돌아와 현덕을 뵙고 다리를 끊어버린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현덕이 말했다. 내 아우가 용감하기로는 더없이 용감했는데 생각을 잘못한 것은 애석하구나. 장비가 그 까닭을 물으니 현덕이 말한다. 조조는 지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교량을 끄는 것은 합당치 못했다. 그는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장비가 말한다. 그들은 내가 한번 지른 고함에 놀라 오동기를 되돌아 술이나 물러갔는데 감히 어찌 다시 추격해 오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만일 다리를 끊지 않았더라면 그는 우리가 매복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여 감히 군사를 진격하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으니 그는 우리가 군사가 없어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그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강한을 메우고서라도 지나올 것인데 어찌 끊어진 다리 하나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리하여 현덕은 즉각 몸을 일으켜 한진으로 돌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 면양으로 가는 길을 향해 달렸다. 한편 조조는 장효와 허저에게 장판교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장비는 이미 다리를 끊고 돌아갔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장비가 다리를 끊고 갔다는 것은 바로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조는 즉시 1만 명의 군사를 차출하여 속히 부교를 3개 놓아 오직 오늘 밤 다리를 지나갈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전이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이 우리를 속이려는 계략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진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장비는 한낱 용기 있는 사내일 뿐이다. 어찌 속여 넘기려는 계책이 있겠느냐. 조조는 즉시 호령을 내려 화급히 진격하라 하였다. 한편 현덕은 한진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가 크게 피어오르며 북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요란하게 들리고 군사들의 함성 소리도 천지를 진동하듯 했다. 현덕이 말했다. 앞에는 장강이 가로막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으니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황급히 조자룡에게 적을 막을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조조는 군중에서 명령을 하달하여 말했다. 이제 유비는 솥단지 안에 든 물고기이고 함정에 빠진 호랑이다. 만약 이 기회에 사로잡지 못한다면 잡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보내고 다 잡은 호랑이를 풀어주어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 장수들은 한층도 노력하여 전진하라. 장수들은 명령을 받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험을 떨치며 기세등등 현덕의 뒤를 쫓아갔다. 그때 갑자기 산비탈 뒤편에서 북소리가 요란히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나는 듯이 뛰쳐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선두를 맡은 대장은 손에는 정령도를 들고 적토마를 타고 있었다. 원래 간운장은 강화로 가서 군사 1만을 빌려오다가 당양 장판파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 길을 따라오다가 길을 막고 나온 것이었다. 조조는 첫눈에 운장을 보자마자 즉시 말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또다시 제갈량의 계략에 말려들었구나. 그리고 어서 빨리 대군을 후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조자룡은 10여리를 추격하다가 즉시 회군하여 돌아와 현덕 등을 보호하고 한진에 도착했다. 한진에는 이미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장은 현덕과 간부인 그리고 아두를 청해 배 안으로 모셔들이고 자리를 잡아 앉게 한 다음 물었다. 둘째 형수님은 어찌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현덕은 당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운장이 탄식하여 말했다. 예전 허전에서 사냥을 할 때 만일 제 뜻을 따르셨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환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그때 쥐새끼를 때려잡고 싶어도 독을 깰까 겁이 났을 뿐이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강 남쪽 기슭에서 전고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수많은 배들이 순풍을 받으며 돛을 올리고 개미떼처럼 줄지어 몰려왔다. 현덕은 크게 놀랐다. 배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배 위에는 다만 하얀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데 그가 뱃머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숙부께서는 아무 탈 없으신지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현덕이 보니 바로 유기였다. 유기는 현덕이 타고 있는 배로 건너와서 절을 하고 울면서 말했다. 숙부께서 조조에게 곤란을 당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일부러 구원하러 왔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뻤다. 즉시 군사를 하나로 합쳐 배를 저어 강을 따라 내려갔다. 현덕은 배 안에서 유기에게 그동안 여기까지 쫓겨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때 갑자기 서남쪽에서 전선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바람을 타고 휘파람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유기가 깜짝 놀라 말했다.
강하의 군사는 제가 이미 모두 다 일으켜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만 지금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전선들은 조조의 군사가 아니면 강동의 군사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덕이 뱃머리로 나가 바라보니 윤건을 쓰고 도복을 입은 한 사람이 보이는데 뱃머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공명이었다. 그 뒤에는 송건이 서 있었다. 현덕은 허겁지겁 제갈량에게 이쪽으로 건너오라 하고 물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오? 공명이 말했다. 제가 강화로 가서 먼저 운장에게 한진으로 가서 육지로 상륙하여 오는 적을 막으라 보내고 제 생각에 조조가 반드시 추격해오면 주공께서는 강릉으로 큰 길을 따라오시지 않고 반드시 한진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자에게 청하여 먼저 가서 지원하라 하고 저는 마침내 하구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일으켜 이끌고 도우러 왔습니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고 모든 군사들을 한데 합치고 바로 조조를 무찌를 계책을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하구는 성이 험하고 걷어들이는 전량도 상당히 많으니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청컨대 주공께서는 하구로 가셔서 주둔하시고 공자께서는 강화로 되돌아가서 전선을 정돈하고 군기를 수습하여 적이 옴짝달싹 못하게 몰아칠 수 있는 기각지세를 만들면 조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공과 공자 둘이 함께 강화로 가신다면 도리어 형세가 외로워집니다. 유기가 말했다. 군사의 말씀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숙부께서 잠시 강화로 가셔서 군마를 정돈하고 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비를 끝내고 다시 하구로 돌아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현질의 이야기도 역시 옳은 말일세. 그리하여 현덕은 운장에게 5천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구를 지키라 남겨놓고 현덕은 공명 유기와 함께 강화로 갔다. 한편 조조는 운장이 강이 아닌 무태난 길을 끊고 나온 것을 보고 복병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감히 관운장을 추격해가지 못했다. 또한 현덕이 수로로 강릉을 먼저 빼앗을까봐 즉시 밤을 새워가며 군사를 이끌고 강릉으로 달려갔다. 형주를 지키고 있던 치중등이와 별과 유선은 이미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를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형주의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성문을 나가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형주성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가둬둔 한숭을 석방하여 그의 벼슬을 높여 대홍려로 삼았으며 그 밖의 여러 관리들에게도 각각 벼슬과 상을 주었다. 조조는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며 말했다. 지금 유비는 이미 강화로 갔는데 유비가 동호와 결연할까 걱정스럽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덕의 세력이 크게 강해질 것이오. 당장 어떤 계책을 써서 그들의 결연을 깨뜨릴 수 있겠소. 순유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군사의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급히 사자를 강동으로 보내 경문을 전달하셔서 송건에게 강화에서 만나 사냥하자고 청하십시오. 함께 유비를 잡고 형주의 땅을 둘이 나누고 영원한 우호관계를 맺자고 맹약하면 송건은 반드시 놀라고 의심하면서도 항복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따랐다. 경문을 가지고 동호로 가도록 사자를 보내는 한편 기마병, 보병, 수병을 점검하여 83만의 군사를 100만 대군이라 사칭하고 수로와 육로로 함께 강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전선과 기병이 이열로 물을 따라 기병은 강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진했다. 이들의 행렬은 서쪽으로 형섬에 있다 있었고 동쪽으로는 기왕에 있다 있었다. 영체와 목책이 300여리나 이어져 있었다. 한편 강동의 송건은 군사를 시상군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송건은 조조의 대군이 양양에 다다랐으며 유종은 벌써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밤낮으로 속도를 배로 느려 서둘러 가서 강릉을 빼앗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송건은 여러 무사들을 불러 모아 조조를 막을 계책을 의논했다. 노숙이 말했다. 형주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강산은 형세가 험하고 수비가 견고하며 백성들은 재산이 넉넉하고 많아서 모두들 부유하게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일 형주에 운거하고 독차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제왕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표는 얼마 전에 죽었고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여 쫓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제가 명을 받들어 강화로 가서 유표의 죽음에 조문을 하고 잇따라 유비를 달래어 유비에게 유표의 여러 장수들을 위로하게 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조조를 무찌르자 설득하겠습니다. 유비가 만일 기쁜 마음으로 따라준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송건은 기뻐하며 노숙의 말을 따랐다. 즉시 노숙에게 예물을 가지고 강화로 가서 조상하라고 보냈다. 한편 현덕은 강화에 도착하여 제갈량과 유기와 함께 조조를 막을 최선의 계책을 논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는 세력이 막강하여 지금 급히 막기도 어렵고 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동호로 가서 송건에게 의탁하고 그들을 응원군으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우리는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면 어찌 안 될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현덕이 말한다. 강동에는 인물이 지극히 많아서 반드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요. 어찌 좋아서 용납하겠소?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지금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안에 범처럼 웅크리고 앉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동이 어찌 사람을 보내서 조조의 허실을 알아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곳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돛담배를 빌려 타고 바람을 가르고 곧장 강동으로 가서 헐지 않은 새치혀에 의지해서 남북의 군사들이 서로 집어삼키려 다투도록 유세하겠습니다. 만일 남쪽에 송건이 이긴다면 함께 조조를 쳐서 형주의 땅을 빼앗고 만일 북쪽에 조조가 이긴다면 우리는 그 승세를 타고 강남을 빼앗으면 됩니다. 현덕이 말했다. 이 논의는 매우 훌륭하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강동 사람을 오게 하겠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보고했다. 강동의 송건이 노숙을 보내서 조문하러 왔습니다. 타고 온 배는 이미 언덕 옆에 와 닿았습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큰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기에게 물었다. 지난날 손책이 죽었을 때 양양에서 사람을 보내서 조상을 했습니까? 유기가 말했다. 강동은 우리 집과 아버지 송견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경조사로 서로 오갈 수 있었겠습니까? 공명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숙이 찾아오는 것은 조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군사 상황을 살펴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현덕에게 말했다. 노숙이 와서 만일 조조의 동정을 물으면 주공께서는 단지 알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십시오. 그래도 2번, 3번 자꾸 물으면 주공께서는 다만 제갈량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십시오. 현덕과 공명은 이렇게 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하여 끝내고 사람을 시켜 노숙을 영접해 드리라고 했다. 노숙이 강화성 안으로 들어와서 조상하고 가져온 예물을 거두어 바쳤다. 유기는 노숙을 청해 현덕과 서로 만났다. 서로 인사를 마치고 노숙을 후당으로 맞아들여 술을 마셨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의 대명은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찾아뵐 인연이 닿지 않았었는데 오늘 다행히 뵙게 되니 실로 기쁘고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최근에 황숙께서 조조와 결전을 벌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황숙께서는 틀림없이 조조군의 허실을 잘 알고 계실 터이니 감히 묻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덕이 말했다. 나는 군사도 많지 않고 장수도 적어서 조조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달아나 그들의 허실을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께서 제갈량의 계책으로 두 곳의 전장에서 불로 공격하여 조조의 혼을 빼고 담을 떨어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공명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게 될 것이요. 노숙이 말했다. 공명이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현덕은 공명에게 나와서 노숙을 만나보라 했다. 노숙은 공명을 만나 인사를 마치자 물었다. 선생의 제주와 덕행을 흠모해 왔습니다만 아직 찾아가 뵙지 못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으니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안위에 관한 일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명이 말했다. 조조의 간사한 계략을 저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럽게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조를 피하고 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공명이 말했다. 사군께서는 창호태수 오신가 오랜 친분이 계시어 그쪽으로 가셔서 의탁할까 하십니다. 노숙이 말했다. 오신에게는 군량도 적고 군사도 적어서 자신도 지킬 수 없을 터인데 어찌 남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명이 말했다. 오신이 있는 창호는 비록 오래 거처하기는 부족한 곳이지만 이제 잠시 의탁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따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손장군은 육계군을 깔고 앉아 있어서 군사는 잘 훈련된 정예병에 군량은 풍족합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을 지극히 공경하고 예우하여 강동의 영웅들이 너도나도 따르고 기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군을 위하여 계책을 낸다면 신복을 동호로 보내서 동호와 손잡고 함께 큰일을 도모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공명이 말했다. 유사군과 손장군은 처음부터 가까이 지낸 정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사자로 보낼 신복도 별로 없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선생의 형은 지금 강동에 참모가 되어 계시는데 날마다 선생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원하건대 공과 함께 가서 손장군을 뵙고 큰일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공명은 나의 스승이요.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노숙은 제갈량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굳게 청하였다. 현덕은 허락하지 않는 채 했다. 공명이 말했다. 일이 급하옵니다. 청컨대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덕은 공명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허락했다. 노숙은 드디어 현덕과 유기와 작별하고 공명과 함께 배를 타고 시상을 향해 떠났다. 제4권 적벽대전편 제31장 강동에서 설전을 벌이다. 노숙과 제갈량은 현덕과 유기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상군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은 배 안에서 함께 의논했다. 노숙이 공명에게 말한다. 선생, 손장군을 만나시거든 절대로 조조의 군사가 많고 장수도 쫙 깔렸다고는 사실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공명이 말했다. 자경은 신신당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배는 시상 나루터에 도착했다. 노숙은 제갈량에게 역간에서 잠시 쉬게 하고 먼저 송건을 만나러 갔다. 마침 송건은 당상의 문무 관료들을 모아놓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노숙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자 급히 불러들여 물었다. 자경, 직접 강화로 가서 허실을 알아보니 어떠했소? 노숙이 말했다. 대략 알아왔습니다만 천천히 품에 아뢰겠습니다. 송건은 문득 조조가 보낸 경문을 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조조가 어제 사자를 보내 이 경문을 갖고 왔소.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고 지금 여러 문무 관료들과 상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소. 노숙은 경문을 받아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나는 황제의 명을 가까이 계승하여 말씀을 받들어 죄인을 치러 정모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내려오니 유종은 꼼짝하지도 않고 형주의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 모두들 귀순하였소. 지금 100만 대군과 1,000명의 상장을 거느리고 손장군과 함께 강하에서 사냥을 하여 함께 유비를 치고 땅을 똑같이 나누어 갖고 영원히 우호동맹을 맺고자 하니 아무쪼록 간망하지 마시고 빨리 회답을 주시기 바라오. 노숙이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주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송건이 말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소. 장소가 말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의 이름을 빌려 사방을 정벌하고 있으니 한거하면 천자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공의 형세로 조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장강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조는 이미 형주를 손에 넣었으니 장강이라는 험한 요새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위세를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조에게 항복하여 만번 안전을 위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모사들이 말했다. 장소의 말이 하늘의 뜻에 꼭 맞습니다. 송고는 속으로 깊은 생각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소가 또 말했다. 주공께서는 이것저것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동호의 백성들은 안락할 것이며 강동의 육개군은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곤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송곤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노숙은 송곤의 뒤를 따라갔다. 송곤은 노숙의 뜻을 알고 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경은 어찌하고 싶소? 노숙이 말했다. 방금 전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은 장군을 매우 그르치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조조에게 항복해도 됩니다만 오직 장군께서만은 조조에게 항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송곤이 말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오? 노숙이 말했다. 만일 저희들이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당연히 저는 고향으로 보내져서 벼슬자리가 올라갈 것이니 주군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신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지위는 후에 봉해지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수레는 일승에 불과할 것이며 말도 한 필에 불과할 것이고 따르는 시종도 불과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고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뜻은 각자 자기를 위한 것이니 들어주셔서는 아니 됩니다. 장군께서는 마땅히 대계를 서둘러 정하셔야 합니다. 송건이 탄식하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나는 크게 실망했소. 그런데 자경이 대계를 설명해 주니 나의 생각과 똑같소. 이는 하늘이 자경을 나에게 내려준 것이오. 그러나 조조는 원소의 무리를 새로 얻었고 최근에는 형주의 군사까지 얻었으니 군세가 너무 커서 당해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오. 노숙이 말했다. 제가 강화로 가서 제갈근의 아우 제갈량을 데리고 와 이곳에 있습니다. 주공께서 물어보시면 조조의 허실을 곧바로 아실 수 있을 것이외다. 송건이 말했다. 와령 선생이 여기에 왔소. 노숙이 말했다. 지금 역관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건이 말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우선 만나기 어렵겠소. 내일 문무관을 막사 아래 모아놓고 먼저 우리 강동에 출중한 인물들을 만나보게 하고 그런 다음 당에 올라 일을 의논하시오. 노숙은 명령을 받고 돌아갔다. 다음 날이다. 노숙은 역관으로 와서 공명을 만나보고 또다시 당부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 주공을 뵙거든 절대로 조조의 군사가 많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형편을 살펴가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결코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숙은 공명을 데리고 막사 아래로 갔다. 이미 장소와 고흥 등 한 무리의 문반과 무반 20여 명이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르고 옷맵시를 바로잡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제갈량은 일일이 만나보고 각자에게 성명을 물으며 인사를 모두 끝낸 다음 손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장소 등이 제갈량을 바라보니 풍채가 활달하고 외모가 위풍당당했다. 추측건대 이 사람은 설득하러 온 사람이 분명했다. 장소가 먼저 제갈량이 했던 말을 끄집어내어 말했다. 저는 강동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듣기로 선생은 융중에 높이 누워 스스로 관중과 아기에 비교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것은 저의 평생을 보잘것없는 것에 비교한 것입니다. 장소가 말했다. 근자에 듣자니 유예주가 선생을 초려로 3번이나 찾아가 다행히 선생을 얻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형주를 차지하려 생각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조조의 것이 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소는 송곤의 수하 중에 제일 가는 모사다. 만일 내가 먼저 그를 꺾어 말문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송건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제갈량은 즉시 대답했다. 나는 형주를 빼앗는 것쯤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공 유해주께서는 몸소 인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차마 종친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 하시며 굳고 사양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유정은 아첨하는 말만 고지 듣고 몰래 투항하여 조조가 맹의를 떨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공이 강하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좋은 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올시다. 장소가 말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선생의 말과 행동은 서로 어긋납니다. 선생은 스스로 관중과 아기에 비교했는데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 위에 군림하며 어지러운 천하를 다스려 바로 잡았습니다. 아기는 미약했던 연나라를 떠받치고 견뎌내게 하여 결국 제나라 70여 개 성을 항복하게 했으니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구제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초려에서 세상을 비웃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풍월이나 즐기시면서 무릎을 쌓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선생이 이제 기왕 유해주를 섬기기로 하셨으니 마땅히 백성들을 위하여 이로운 사업을 펼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을 토벌하고 섬멸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해주는 선생을 얻기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천하를 떠돌아다녔고 성질을 할거했습니다. 지금 선생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바라보며 비록 삼척밖에 되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도 역시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며 한나라는 곧 부흥하게 되고 조씨가 곧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조정의 신하들이나 산림의 은둔에 있던 선비들까지 눈을 씻고 추위를 지켜보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높은 하늘의 먹구름을 걷어내어 해와 달의 찬란한 빛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고 재난 속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하 백성들을 방석 위에 앉은 듯 편안하게 베풀어줄 그때가 지금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생이 유해주에게 귀의한 때부터 조조의 군사가 한 번 나타나면 군사들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무기를 내동댕이 치고 소문만 듣고도 달아나 위로는 유표의 은혜를 갚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유종을 도와 차지했던 강토도 막아 지키지 못하여 곧바로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달아났고 당양에서 패하자 학으로 달아났으니 지금 겨우 몸을 붙이고 살아갈 땅마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해주가 선생을 얻은 뒤의 일이니 오히려 그 이전만도 못하게 된 것이외다. 관중과 아기가 과연 이와 같았소이까? 우직한 저의 말을 아무쪼록 곱깝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공명은 장소에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뜻밖에도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붕새가 만리를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뜻을 떼지어 모인 평범한 새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고질병이 들었다면 마땅히 먼저 죽을 끓여 먹이고 순한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조화를 이루고 몸을 점점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육식을 먹여 보양하고 독한 약을 써서 치료해야 병의 뿌리가 모두 빠져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맥이 부드럽게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독한 약을 먹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면서 몸을 안정시켜 유지하려 한다면 진실로 난처하게 될 것이외다. 우리 주공 유해주께서는 지난날 연암에서 패하여 잠시 유표에게 의탁했는데 군사는 1,000명도 안 되었고 장수라고는 오직 간우 장비 조은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병세가 더할 나위 없이 극도로 쇠약해진 때와 같습니다. 신야는 후미진 산속의 작은 현으로 백성도 많지 않고 식량도 적어서 유해주께서 잠시 빌려 겨우 몸을 붙이고 살았을 뿐 어찌 진실로 그곳을 차지하고 눌러앉아 지키려 했겠습니까? 유해주는 갑옷과 무기도 완전하지 못했고 성곽도 견고하지 못했으며 군사들은 가벼운 훈련 경험조차 쌓지 못했고 군량도 여러 날을 계속해서 먹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망에서 조조의 진지를 불태웠고 백하에서 물을 써서 하우동과 조인의 무리에게 쓸개가 다 찢어질 정도로 질겁하게 만들었으니 살짝 논평해 본다면 관중이나 아기가 군사를 쓴다 해도 반드시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주께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이 또한 난리를 틈타서 종친의 기업을 차마 빼앗지 않은 것이니 이는 진실로 크게 어질고 크게 의로운 일입니다. 당양에서 패배한 후 유해주께서는 수십만의 의를 따르는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면서 따라 나서자
차마 이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하루에 10리밖에 가지 못하면서도 빨리 가서 강릉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가 패하셨소이다. 이 또한 크게 어질고 크게 의로운 일이외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고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옛날 항고조께서도 항우에게 여러 번 패하셨지만 해야에서 한판 싸워 공업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한신의 훌륭한 계책이 아니었습니까? 저 한신은 고왕제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거듭해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국가의 대계와 사직의 안위를 포괄하여 모두 다 주체가 되어 도모했으니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며 뽐내기만 하는 무리들이 헛된 명성을 앞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앉으나 서나 떠벌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그때 재빨리 알맞게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진실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따름입니다. 이 한편의 말로 제갈량은 장소를 설득했고 그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갑자기 자중에서 한 사람이 제갈량의 반박에 대항하여 물었다. 지금 조조는 100만의 군사와 늘어선 1,000명의 장수로 위풍당당하게 사나운 눈길로 노려보며 강하를 평정하여 삼키려 하고 있는데 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량이 바라보니 바로 우번이었다. 공명이 말했다. 조조는 원소가 거느리던 개미떼 같은 군사를 거둬들여 모았고 유표의 오합지조를 빼앗아 비록 그 수가 수백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번이 쌀쌀한 태도로 비웃으며 말했다. 당양에서 패하고 마땅한 계책도 없어서 학으로 쫓기게 되자 구구하게 남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참으로 남을 속이려는 흰소리가 아니오. 제갈량이 말했다. 유해주께서 수천 명의 인의로운 군사로 어찌 100만이나 되는 잔인하고 포악한 무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학으로 물러나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의 군사는 훈련도 잘된 정예병들이고 군량도 충족한 데다가 또한 장강이라는 요새를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역적에게 항복하라고 하며 천하의 멸시와 조소도 돌아보지 않으니 이로써 논한다면 유해주는 참으로 역적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외다. 우번은 대꾸하지 못했다. 자중에서 또 한 사람이 물었다. 공명은 장희와 소진의 말솜씨를 본받아 동호를 설득하려는 것입니까? 제갈량이 바라보니 바로 보줄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보줄은 소진과 장희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소진과 장희는 역시 호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나 보오. 소진은 육국재상의 관인을 찾고 장희는 2번이나 진나라 재상을 지냈으니 모두 나라를 바로잡아 도와줄 수 있는 계책을 가진 사람들이외다. 강한 자는 두려워서 꺼리면서 약한 자는 업신여기고 깔보며 전쟁이 무섭다고 회피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들이시외다. 여러분들은 조조가 속이려고 가장하여 허풍 떠는 말을 듣고 곧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항복하라고 청하면서 감히 소진과 장희를 비웃으시오. 보줄은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아무 말도 못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었다. 공명은 조조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오? 제갈량이 그를 바라보니 바로 설종이었다. 제갈량이 답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입니다. 구태여 또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설종이 말했다. 공의 말은 틀렸소. 한나라는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천수가 끝나려 합니다. 지금 조공은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람들 모두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해주가 천시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조조와 싸우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으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성이 나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말했다. 설종은 어찌하여 이같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소. 천지간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춘과 효를 세상을 사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오. 공은 이미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신하로서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마땅히 함께 처단하기를 맹세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외다.
지금 조조는 조상 때부터 한나라의 은혜를 입어 그 녹을 먹어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고자 힘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찬역할 마음을 품어 천하가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공은 그것을 천수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이외다. 그대는 더불어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니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기를 바라오. 설정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색이 얼굴에 가득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갈량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중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물었다. 조조가 비록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령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국 조삼의 후예입니다. 유해주는 비록 중산정왕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고찰해 볼 곳이 없고 눈으로 보면 오로지 돗자리나 짜고 집신이나 삼아 파는 사내일 뿐입니다. 어찌 좋게 조조와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공명이 바라보니 바로 육적이었다. 공명이 웃으며 말했다. 공은 원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귤을 품었던 육랑이 아니십니까? 편안히 앉아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조가 기왕 조상국의 후예라면 여러 대를 걸친 한나라의 신하이외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휘두르며 백성의 아버지이신 임금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있소이다. 이것은 오로지 임금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조상까지도 능멸하는 것이니 한나라의 난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씨 집안에도 불충불효하는 사람이외다. 유해주는 당당한 황제의 자손으로 금상 황제께서 족보를 살펴보시고 벼슬을 내리셨는데 어찌 고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게요. 더욱이 고조께서는 정장으로 일어나 끝내 천하를 가지셨는데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아 팔았다고 이것이 또 무슨 욕이 되오니까. 공의 어린애 같은 소견으로는 고사와 더불어 이야기하기 부족할 것 같소이다. 육적은 말이 막혔다. 자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말했다. 공명이 말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억지를 쓰는 것일 뿐 모두 다 정론이 아니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말 좀 물어보겠소. 공명은 무슨 경전을 공부하셨소이까? 제갈량이 바라보니 바로 엄준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깊은 이해도 없이 남이 쓴 구절만 베껴 쓰는 자는 세상에 썩어빠진 선비외다. 이런 썩어빠진 선비와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고 큰일을 도모하겠소. 또한 옛날 신야에서 밭을 갈던 이윤과 위수에서 낚시질하던 강태공과 장량과 진평 같은 사람들과 등호와 경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바로잡은 재주를 가진 분들이신데 그들이 평생 무슨 경전을 익히고 배웠는지는 잘 알지 못하외다. 그런 분들이 어찌 서생을 본받아 구구하게 남이 쓴 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며 글재주나 부렸겠소이까. 엄주는 풀이 죽고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또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공은 걸핏하면 큰 소리를 치는데 실질적인 학문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아마도 유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알맞을 것이외다. 공명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연암 사람 정덕추였다. 공명이 답했다. 유학에는 군자와 소인이 구별되어 있어. 군자의 유학은 임금에게 충성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옳은 일은 지키고 옳지 못한 일을 싫어하며 덕을 펴 평생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힘쓰고 후세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소인의 유학은 보잘것없는 재주에 힘을 쏟고 오로지 글을 짓고 쓰는 일에 매달려 젊어서는 사부나 짓고 늙어서는 경전이나 파고들어 공부하여 글재주로는 1000가지 말을 쏟아낼 수 있지만 가슴속에는 참으로 내야 할 계책을 단 하나도 품고 있지 않으니 바로 양훈과 같은 사람은 문장으로 세상의 이름이 높았으나 몸을 굽혀 왕망을 섬기다가 정각에 뛰어내려 죽음을 면치 못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소인의 유학이외다. 비록 하루에 10,000원의 시부를 짓는다 해도 이 또한 무슨 쓸모가 있겠소. 정덕추는 대꾸하지 못했다. 여러 사람들은 공명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놀라서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때 자리에 앉아있던 장원과 낙통 두 사람이 또 난처한 질문을 하려 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호되게 꾸짖으며 말했다. 공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요.
그대들이 말로 난감하게 하는 것은 손님을 공경하는 예가 아니오. 조조의 대군이 국경 가까이 다가오는데 적을 물리칠 계책은 생각하지 않고 모여 앉아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그를 바라보니 그는 바로 영능 사람, 성은 황, 이름은 개, 자는 공복으로 현재 동호의 군량을 담당하는 관리였다. 그때 황계가 공명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 말을 많이 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금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 주공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여러 사람들과 입씨름을 벌이십니까? 공명이 말했다. 여러분들께서 당면한 세상사는 모르고 서로들 따져 물으시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따름이요. 이리하여 황계와 노숙은 공명을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렀을 때 제갈량은 제갈근과 마주쳤다. 제갈량은 형 제갈근에게 인사를 드렸다. 제갈근이 말했다. 내가 강동에 왔으면 어째서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유해주를 섬기고 있으니 마땅히 공적인 일을 먼저 보고 사적인 일은 후에 보아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적인 업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사적으로 찾아뵐 수 없었으니 형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내가 가서 오후를 만나 뵙고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말을 마치자 제갈근은 제 갈 길을 갔다. 노숙이 말했다. 방금 전에 부탁드린 것 절대 그르치시면 아니 됩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제갈량이 당상으로 안내를 받아 오르자 송건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상대했다. 인사를 마치자 공명에게 앉으라고 했다. 여러 문관과 무관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도열에 섰다. 노숙은 공명의 옆에 서서 그가 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갈량은 현덕의 뜻을 전하고 나서 송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파란 눈에 수염은 자줏빛이었고 풍채가 당당해 보였다. 제갈량은 암암리에 생각했다. 이 사람은 용모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격분시키면 뜻을 이룰 수 있겠지만 설득해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물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로 그를 격분시키면 되리라. 내놓은 차를 다 마시자 송건이 말했다. 노숙이 조카의 재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다행히 만났으니 감히 요청컨대 이득이 되는 계책을 가르쳐 주시오. 공명이 말했다.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영명한 물으심에 욕되지나 않을까 싶소이다. 송건이 말했다. 조카는 근자의 신야에서 유해주를 도와 조조와 결전을 벌였으니 반드시 조조근의 허실을 깊이 알고 있을 것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유해주께서는 군사도 미미하고 장수도 몇 안 되고 게다가 신야성은 작은 성이고 군량도 없는데 어찌 조조와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송건이 말했다. 조조의 군사는 하나로 합치면 얼마쯤이나 될 것 같소? 제갈량이 말했다. 기병과 보병과 수군을 합치면 대략 100여만 명쯤 됩니다. 송건이 말했다. 아마 그들이 기만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소. 제갈량이 말했다. 기만하는 것이 아니외다. 조조는 연주로 나가 있을 때 이미 청주군 20만 명을 갖고 있었고 원소를 평정하고 나서 또다시 50~60만 명의 군사를 얻었으며 중원에서 새로 불러 모은 군사가 30~40만이나 되고 지금 또다시 형주의 군사 20~30명을 얻었으니 이들을 계산해 보아도 150만 명도 넘습니다만 제가 100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동의 인사들이 두려워할까 봐 줄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숙이 그 옆에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빛이 하얘졌다. 노숙은 공명에게 눈짓했지만 공명은 그를 못 본 채 했다. 송건이 말했다. 조조의 부하 중에 전쟁에 능숙한 장수는 또 얼마나 돼요? 공명이 말했다.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을 잘 쓰는 인사와 싸움에 강하고 이골이 난 장수가 어찌 1~2천 명 뿐이겠습니까? 송건이 말했다. 지금 조조가 형주를 평정했으니 다시 또 원대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강을 따라 영체를 치고 전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동을 치려는 것이 아니면 어느 땅을 빼앗으려고 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송건이 말했다. 만일 저들이 병탄할 의도가 있다면 싸워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청컨대 조카는 나를 위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오. 공명이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만 아마도 장군께서 듣고 따르시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송건이 말했다. 훌륭한 말씀을 듣고 싶소. 공명이 말했다. 종전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기 때문에 장군은 강동에서 일어나시고 유해주는 한수 남쪽의 무리를 모아 조조와 더불어 천하를 다투셨습니다. 지금 조조는 어려운 상대는 모두 제거하여 대략 평정을 끝냈습니다. 최근 또다시 형주를 패배시켜 온 천하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설령 유해주가 영웅일지라도 전쟁을 치룰 기반이 되는 땅이 없기 때문에 유해주는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원하건대 장군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헤아리셔서 대처하시기 바라옵니다. 만약 동호회 군사로 조조와 맞설 수 있다면 일찌감치 그와 관계를 끊는 것이 낫고,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찌하여 여러 모사들의 말을 따라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 행동을 멈추고 항복하여 조조의 신하가 되어 섬기지 않으십니까? 송건이 답할 겨를도 없이 제갈량이 또 말했다. 장군께서는 겉으로는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지하시면서도 안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니 머지않아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송건이 말했다. 정말 그대의 말과 같다면 유해주는 어째서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았소? 제갈량이 말했다. 옛날 전행은 제 나라의 장사일 뿐이었지만 오히려 의를 지키고 욕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유해주는 황실의 자손이시고 세상에 으뜸가는 영재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높이 받들며 본받으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 하늘의 뜻입니다. 어찌 남의 밑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송건은 제갈량이 한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빛이 붉어지더니 불쾌한 기색으로 옷소매를 뿌리치고 일어서서 물러나 후당으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듯 비웃고 흩어졌다. 노숙이 제갈량을 책망하며 말했다. 선생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다행히 우리 주공께서 도량이 크고 너그러우셔서 곧바로 면전에서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선생의 말씀은 우리 주공을 심하게 얕보셨습니다. 제갈량이 얼굴을 젖혀 위를 바라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렇게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나에게는 조조를 깨부술 계책이 있는데도 그쪽에서 나에게 묻지 않으시니 나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정말로 좋은 계책이 있다면 내 마땅히 주공께 가르침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조조의 100만 대군을 개미떼와 같이 볼 뿐이요. 내가 한번 손을 들기만 한다면 모두 다 음식을 버무리는 양념가루가 될 것이요. 노숙은 제갈량이 조조를 격파할 계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후당으로 들어가서 송건을 베었다. 송건의 노기는 가라앉지 않아서 노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은 나를 심히 업신여기고 있소. 노숙이 말했다. 신도 역시 그 때문에 공명을 책망했더니 공명은 도리어 웃으면서 주공께서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조를 깨부술 계책을 가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공께서 어찌하여 가르쳐달라고 청하지 않으십니까? 송건이 화내던 얼굴이 풀어지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원래 공명이 좋은 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로 나를 자극했던 것이었소. 내 한때 얕은 생각으로 대사를 거의 그르칠 뻔했소. 즉시 노숙과 함께 다시 당으로 나가 공명에게 이야기를 청하기로 했다. 송건이 공명을 보자 사과했다. 조금 전 선생을 모독하여 으르고 들어간 것은 정도가 지나쳤소이다. 나무라지 않으신다면 다행이겠소. 제갈량도 역시 사과하는 말을 했다. 저의 말도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송건은 제갈량을 후당으로 청해들여 술을 차려놓고 대접했다. 술이 몇 차례 돈 후 송건이 말했다. 조조가 평생 미워한 사람은 여포와 유표, 원소,
원술, 유해주, 그리고 나뿐이었소. 지금 서너 명의 영웅은 벌써 죽었고 오직 유해주와 나만 아직 살아있소. 내가 오나라 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남에게 억압을 받을 것이니 나의 생각은 결정되었소. 유해주가 아니라면 함께 조조를 막을 사람이 없소. 그러나 유해주가 최근에 패한 후이니 어찌 이 어려움을 막을 수 있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유해주가 최근 조조에게 크게 패했지만 관운장은 여전히 정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있고 유기가 거느리고 있는 강하의 전사도 역시 1만 명이 넘습니다. 조조가 끌고 온 군사는 멀리서 오느라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유해주를 뒤쫓느라 가볍게 무장한 기마병들은 하루를 밤낮으로 300리를 강행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힘차게 날아온 화살도 끝에 가서는 힘이 빠져 얇은 명주도 뚫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북쪽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형주의 백성들이 조조를 따르는 것은 위세로 핍박하기 때문일 뿐 본심은 아닙니다. 이제 장군께서 진실로 유해주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친다면 조조의 군사를 무찌르는 일은 필연입니다. 조조의 군사를 무찌르면 반드시 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조와 동호의 세력은 강해질 것이니 정족의 형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오늘에 달려 있으니 오로지 장군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사옵니다.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일시에 생각이 확 트이는구려.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는 다른 의심을 하지 않겠소. 오늘 즉시 군사를 일으키기로 상의하겠으니 함께 조조를 칩시다. 송건은 마침내 노숙에게 이러한 뜻을 문무관원에게 알리게 하고 제갈량에게는 역관으로 가서 편히 쉬도록 했다. 장소는 송건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며 말했다. 제갈량의 계책에 당하셨소이다. 그는 급히 들어와 송건을 뵙고 말했다. 저희들은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싸우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공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원소와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조는 지난날 군사도 적고 장수도 많지 않아 매우 약했지만 오히려 북을 한번 쳐 진격한 것으로 원소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정에 나섰는데 어찌 가볍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갈량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셨다면 이는 바로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송고는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흥이 말했다. 유비는 조조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의 군사를 빌려 조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어째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려 하십니까? 원컨대 장소의 말을 들으십시오. 송고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장소 등이 밖으로 나갔다. 노숙이 들어와 송곤을 뵙고 말했다. 방금 전 장자포 등이 또다시 주공께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하며 항복하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호하려는 신하들의 자기 자신을 위한 계책일 뿐이옵니다. 원컨대 주공께서는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송건은 물러나 내실로 들어갔으나 그때까지도 망설이기만 했다. 노숙이 말했다. 주공께서 만약 망설이고 결정짓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주공을 그르치게 할 것입니다. 송건이 말했다. 경은 잠시 물러가시오. 내 심사숙고의 보리이다. 노숙은 물러나왔다. 이때 무장은 간혹 싸우자는 사람이 있었지만 문관들은 모두 다 항복하자는 사람들이어서 의논이 분분하여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한편 송건은 물러나 안으로 들어갔다. 걱정이 되어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나깨나 몹시 불안해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오국태가 송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 묻는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것이냐? 송건이 말했다. 지금 조조는 강안에 주둔시켜 놓고 강남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관들과 무관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항복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자고 합니다.
싸우려 하자니 아마도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고 항복하려 하자니 또한 아마도 조조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국태가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나의 언니가 임종의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송건은 술이 확 깨는 것 같고 꿈속에서 막 깨어나는 것 같이 그 한마디 말씀을 생각해냈다. 오국태는 송건이 의혹에 휩싸여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신 언니께서 유언하시기를 백부 손책이 임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국내의 일을 결정짓기 어려우면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의 일을 결정짓기 어려우면 주유에게 물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찌하여 주유를 청하여 묻지 않는 것이냐. 송건은 너무 기뻐서 즉시 파양으로 사자를 보내 주유를 청해 의논하기로 했다. 삼국지 인물열전 3. 조자룡. 완전 무결한 영웅. 재평가받는 아름다운 영웅. 조자룡은 이름이 조은으로 삼국시대 총나라의 무장입니다. 하북지역 상상 출신으로 팔척장신의 늠름한 풍채를 지닌 영웅으로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더불어 5호 대장군으로 불립니다. 역사서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조은전에서 용맹함이 황충 같다고 봤고 소설가 나간중은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조자룡을 의형제 관우나 장비와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비는 만일 도원결의 전에 조자룡을 만났다면 우리는 사형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조자룡은 유비 삼형제와 제갈량 등 당대 영웅들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무장으로서 조자룡의 매력과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장편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비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인정받다. 조자룡은 유비와 함께하면서 무장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처음에는 하북지역 최대 세력과 원소 밑에서 일했지만 원소가 실력보다는 출신과 배경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손찬도 자기중심적 성격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의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세력이 약했지만 의리가 강해 조자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조자룡은 유비의 경호원으로서 여러 번의 위기에서 유비를 구해냈고 조조가 형주성을 공격할 땐 유비가 패주하자 간부인과 유선을 구하기 위해 조조의 10만 대군 사이를 혼자 휘젓고 다니며 구출해옵니다. 조자룡 헝칼 쓰듯 한다는 속담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유비는 조자룡이 아들 유선을 구출해오자 아들을 내던지면서 하마터면 훌륭하고 용맹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말해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만큼 조자룡을 높이 평가하며 관우 장비와 똑같이 의형제로 대접합니다. 역사서 삼국지에 유비는 조은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능 무장이자 전략가. 조자룡은 삼국지의 수많은 무장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예는 관우와 장비에 뒤지지 않아 전쟁터에서 패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조자룡에게 목숨을 잃은 장수는 주찬, 장무, 형도용, 여광, 진흥, 한기, 한덕, 한경, 포룡, 한영, 묘영열 등 부지기수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단기 필마로 가장 많은 적장을 뵌 무장 중에 무장입니다. 219년 한중 전투에서는 지략과 용맹을 발휘해 소수의 병력만으로 조조의 대군을 격퇴합니다. 조조군의 군량을 빼앗기 위해 출전한 황충이 포위를 당하자 조자룡은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 황충을 구해냅니다. 또 부하 장수 장저가 상처를 입고 뒤에 처지자 다시 돌아가 구출합니다. 장익이 지키던 면양으로 들어가서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조군을 맞는 대담함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유비는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이때부터 일신시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시작됩니다. 관우의 복수전인 이릉대전 때의 일입니다. 유비의 사사로운 복수전인 이 전투에 대해
제갈량도 그 불리함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자룡은 주적인 조조를 꺾으면 오나라 송고는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며 만류하는 직언을 합니다. 유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조자룡을 강주에 남겨두고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드럽다. 조자룡은 자기를 절제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겸양지덕의 무장이었습니다. 간우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오나라와 적대관계를 만들어 총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고 장비도 특유의 경솔함으로 조직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자룡은 관우 장비와 같은 총나라의 개국공신이었고 황제 유선의 목숨을 구해준 공이 있었음에도 공을 내세운 적이 없고 유비를 호위하면서 권력을 앞세워 호가호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비의 다른 신하와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자룡은 총나라의 개국공신임에도 개국 이후 등용된 다른 인재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농공행상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권력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삼국지의 영웅이었습니다. 순수한 무인으로 기억되다. 조자룡은 죽는 날까지 그 올곧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죽고 228년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위해 위나라로 출병할 때 조자룡은 기곡전투에서 패배하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계급을 강등합니다. 사리가 분명히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갈량이 패배 후 남은 군수품인 비단과 무명을 장병들에게 지급하려 하자 조우는 군수 물자는 마땅히 월동에 대비해 써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생전에 조운을 군자로 여긴 것을 떠올리며 그를 더욱 존경합니다. 조자룡은 기곡전투를 마지막으로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납니다. 용맹, 겸양, 신뢰, 공정을 두루 갖춘 조자룡은 평생 전쟁터를 누빈 순수한 무인이었습니다.